정리 11.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단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계물의 관념일 뿐이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구성함에 있어서 처음에 가졌던 이해가 나중에 수정되거나 또는 더욱 보완됩니다. 예를 들면 개미를 처음 보았을 때에 가지는 개미에 대한 이해와 여러 번 관찰했을 때의 개미에 대한 이해는 처음 이해보다 수정되거나 보완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에는 사물에 대한 관념이 있고 그 관념에 해당되는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총체적인 관념을 인간이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적으로 관찰한 부분적인 관념이라는 뜻입니다. 즉, 총체적인 관념은 신에게 있으나 인간이 사물에 대해 파악하는 관념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념은 앞에서 배운 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각을 통하여 직관되고 지각을 통하여 사고하고 분석하여 이루는 사물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 능력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물의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차츰차츰 이해가 넓어지지만 그것 또한 무한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며 유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증명. 인간의 본질은 정리 10의 계에 의해 신의 속성의 일정한 양태들로, 즉 공리 2에 의해 사유의 양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사물의 본질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의 변형인 양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도 마찬가지로 신의 사유 속성의 양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양태들 중에서 관념이 본성상 앞이며 관념이 주어지면 다른 양태들은 동일한 개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관념은 인간 정신의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이다. 인간 정신도 마찬가지로 신의 속성인 사유 속성의 양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최초로 사물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개미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정신에 떠오르는 것은 작고 까맣고 허리가 잘룩한 개념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물의 관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정리 8의 계에 의해 관념 자체가 존재한다고 일컬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작다라는 개념, 까맣다라는 개념, 그리고 허리가 잘룩하다는 개념 등에 해당되는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구성되는 것이지 없는 사물에서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한한 사물의 관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사물은 항상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일에 의해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의 현실적 유를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이다. QED. 사물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신의 무한한 속성을 이해하는 문제이므로 인간이 이해하는 사물의 개념은 현재 인간이 인식하는 사물의 이해일 뿐이고 또한 그 사물의 이해에서 가장 최초의 것은 그 사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은 신의 무한한 지성의 일부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 이것 또는 저것을 지각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단지 신이 무한한 한에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해 설명되는 한에 있어서, 즉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이런 관념 또는 저런 관념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력은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신의 무한한 속성 중 일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관념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사람마다 재능이 다양하고 다른 이유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인간 정신과 동시에 다른 사물의 관념도 가지는 한에 있어서 이런 관념 또는 저런 관념을 가진다고 말하는 경우에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사물을 부분적으로 또는 불충분하게 지각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정신은 신의 무한한 속성 중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물의 관념은 신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 정신이 가진 이해력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신이 사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그 일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 여기서 독자들은 틀림없이 망설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독자들이 나와 함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끝까지 다 읽을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해 주기를 바란다. 듣던 독자들은 여기서 예를 들면 정제된 소금의 경우에 희고 짜다는 성질을 파악하고 소금의 분자식이 NaCl이라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을 안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단정을 내리지 말고 끝까지 함께 이 책을 읽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리 12.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정신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정신 안에 그 사물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즉,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이 신체라면 그 신체 안에서는 정신에 의해 지각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역시 정리 6에서 다룬 물심병론인데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정신에 의해서 지각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신체의 심장이나 장의 자율운동은 우리의 정신이 지각하지 못하는 운동이죠. 그렇다면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사유속성의 양태에서 심장의 자율운동을 지각하는 사유속성의 양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서두를 다시 읽어보죠.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란 어떤 대상의 운동이 인간의 정신이 파악 가능한 관념일 때 라는 전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명을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증명. 왜냐하면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 그 관념의 대상으로 변용하였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즉 정리 11에 의하여 신이 어떤 사물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신 안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신이 인간 정신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 즉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정신 능력 한도 안에서 인간의 정신은 인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신 안에 있을 것이다. 또는 정신은 그것을 지각한다. QED. 그 관념의 대상을 지각한다. 그러니까 정리 11에 이어 인간 신체와 정신이 병행한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이른바 물심병행론에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주석. 이 정리는
정리 7의 주석에 의해서도 명백하며 더욱 명확하게 이해된다. 그곳을 참조하시라. 정리 7은 인식 평행론이죠. 정리 13.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일정한 연장의 양태이다. 그리고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정신이 의식하는 것은 신체의 변화를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꽃이 아름답다라고 의식한다면 그것은 꽃이 우리의 눈이라는 신체를 자극해서 변화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그 신체의 변화를 의식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현실의 신체만이 정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 왜냐하면 만일 신체가 인간 정신의 대상이 아니라면 신체 변용의 관념은 정리 9의 계일에 의해 신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신 안에 없고 신이 다른 것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 있어서는 신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리 11의 계에 의하여 신체 변용의 관념이 우리의 정신 안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리 4에 의해 우리는 신체 변용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며 그것도 정리 11의 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이다. 증명 방법은 기류법입니다. 인간 정신의 대상이 신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정신이 신의 속성의 변형이 아닌 경우라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체를 관념의 대상으로 삼는 다른 사물의 정신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다른 사물의 정신이 내 신체의 변화를 의식하고 나의 정신은 신체의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리므로 이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정신의 관념의 대상은 나의 신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일 신체 이외에도 또 다른 정신의 대상이 있다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제1부 정리 36에 의해 그 대상에서 생기는 어떤 결과의 관념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정신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공리 5에 의해 그러한 관념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로 우리의 정신의 대상은 존재하고 있는 신체이며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체 이외에 다른 관념의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일으키는 결과의 관념이 나의 정신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벌레가 짓밟히면 그 고통을 나의 정신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것은 내 정신의 관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증명으로부터 인간 정신의 관념의 대상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신체이며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으로부터 인간은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신체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대로 존재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따라서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신체가 정신의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주석.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정신이 신체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정신과 신체의 합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먼저 우리의 신체의 본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합의를 충분하게 또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밝힌 것들은 아주 일반적이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개체들에도 적용되고 그 모든 개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신 안에 관념이 있으며 그 관념은 인간 신체의 관념과 같은 방식으로 신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 신체의 관념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각 사물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신체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신체가 없으면 정신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정신과 신체의 이론론인 것입니다. 이 이론론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명 없는 사물에 그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에게도 연장과 사유 속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정도나 질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계속되는 주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죠. 하지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관념들은 그것들의 대상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어떤 관념의 대상이 다른 관념의 대상보다 더 우수하고 보다 많은 실제성을 내포함에 따라서 그 관념도 다른 관념보다 더 우수하고 보다 많은 실제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이 다른 정신들과 어떻게 다른지, 인간의 정신이 어떤 점에서 다른 정신들을 능가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그것의 대상의 본성을, 즉 인간 신체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본성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또 그것은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점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해두려고 한다. 어떤 신체가 동시에 많은 방식으로 작용을 하거나 또는 작용을 받는 데에 다른 신체들보다 더 유능할수록 그것의 정신도 동시에 많은 것을 지각하는데 다른 정신들보다 그만큼 더 유능하다. 그리고 어떤 신체의 활동이 그 신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많고 다른 신체들이 그것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의 정신은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에 더욱 더 유능하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정신을 능가하는 한 정신의 우수성을 알아볼 수 있고 더욱이 왜 우리가 우리의 신체에 대하여 매우 혼란된 인식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유와 내가 다음에 이러한 기초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는 다른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것들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물체들의 본성에 관하여 약간의 전제가 필요하다. 주석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사물에 따라서 정신의 유능성, 즉 정도와 질이 다른 것은 정신의 관념의 대상인 신체가 더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더 큰 실제성을 갖느냐에 따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뇌세포는 수천억 개 정도이며 신경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수백조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생물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지식이 박약했던 당시에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던 스피노자는 과연 천재라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 구조로 본다면 더 날카로운 이빨과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체 구조가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된 영상 하나를 시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그리고 호랑이도 더 이상 인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활과 창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에도 인간은 포식자의 공격을 피해 도망을 갔고 사냥을 했고 먹이사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기조차 없던 시대, 그 시절 인간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에게는 동물보다 강력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았냐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닌 신체 능력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이 가진 동물보다 뛰어난 신체 능력들 말입니다. 여기 동물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동물은 인간의 포식자입니다. 그 모습이 아주 작고 우습게 보여도 말이죠.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체적 능력을 가집니다. 위협적인 이빨과 발톱,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 하지만 생존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 능력입니다. 먹잇감을 사냥할 때도,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때도 달리기 능력은 가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달리기 능력을 가진 치타는 시속 115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고,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동물인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인간과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침팬지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속도는 얼마나 빠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의 올림픽 최고 기록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시속 45km. 이런 우사인 볼트마저 동물들의 상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느린 인간은 야생의 환경에서 먹이를 구하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마라톤 대회가 한창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서 인간은 42.195km를 달립니다. 일반인들이 달리기에 쉬운 거리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조차 조금만 연습하면 10km, 20km는 쉽게 달릴 수가 있죠. 하지만 동물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미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인간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장거리 달리기에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오래 달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그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열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의 생존에 있어 열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계속 체온이 오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체온이 상승하면 몸에서 땀을 흘립니다.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땀이 잘 나오지 않아 달리다가 체온이 급격하게 오르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내 이동을 멈추고 숨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열 관리 메커니즘이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보다 더 장시간 먼 거리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말 정도를 제외하면 인간보다 오래 달릴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는데, 심지어 인간은 이런 말과의 마라톤 경주에서 2번이나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강력한 신체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죠. 1975년 하버드대학교 비교동물학과 교수인 필립 잭슨 델링턴 주니어는 그의 논문에서 침팬지 행동 연구가 제인 구달이 시행한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던질 것을 주고 목표를 향해 던지게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침팬지에게 44차례 여러가지 물체를 던지게 했다. 그런데 목표에 명중한 것은 5번 뿐이었다. 그때 침팬지와 목표의 거리는 불과 2m였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정밀하게 정확한 방향으로 물건을 던질 수 없다. 인간은 강력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물체를 던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어떤 동물도 인간과 같은 투척 능력을 가지지 못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오직 인간만이 이 던지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플리오세 시대로 떠나볼까 합니다. 플리오세는 지질학적 연대기로 지금으로부터 대략 533만 년 전의 시대입니다. 백악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구석기가 시작되기 전의 시대이죠. 이 시대에 처음 인류가 탄생했고 그들에게 활과 창은 물론 돌도끼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돌도끼조차 이 시대로부터 최소 200만 년 이후에나 등장하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원시적인 도구조차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뇌용량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뇌는 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육식의 흔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두 다리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손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었죠. 이제 이 손으로 돌멩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은 돌멩이를 던질 수가 있죠. 하지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침팬지는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잡은 물건을 던질 수도 있지만 인간처럼 강하고 정교하게 던질 수는 없죠. 인간만이 가진 투척 능력, 그 핵심은 에너지 전달입니다. 보다 강력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던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던질 때 필요한 에너지는 하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을 구르며 발생한 에너지는 골반으로 전달되고 골반은 상체를 회전시킵니다. 이 회전 에너지는 척추를 타고 어깨를 지나 팔과 손을 거쳐 물체에 전달됩니다. 에너지를 받은 물체는 정확하고 강력하게 날아가 사냥감을 타격합니다. 현생 인류와 같은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이족 보행의 시작이 던지는 것을 인간만의 능력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 인간의 사냥 방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문명을 맞이하기 전 인간의 사냥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인간은 압도적인 지구력을 바탕으로 동물이 지칠 때까지 끊임없이 쫓았으며 동물이 지치면 정교한 투척 능력으로 동물의 머리에 돌을 던져 동물의 두개골을 박살내고 먹잇감을 사냥했습니다. 혹은 동물의 시체를 찾아 날아가는 새를 끊임없이 쫓아 다른 포식자가 가져가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했죠. 이런 방식으로 원시 인류는 살아남았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몸속에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그들의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